1%, 2%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5%, 10%에 가까운 그런 이자를 받을 수, 이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율이 엄청나죠? 15%. 안녕하세요. 달란트 투자입니다. 얼마 전에 하나은행에서 이 5% 적금 특판을 실시를 했는데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단 3일 동안 2월 3일부터 5일까지만 이렇게 신청을 받았는데 어플리케이션으로도 신청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접속을 해서 막상 신청을 하려니까 대기자가 수만 명. 그래서 1시간 넘게 기다려야 된다. 또 이 지점에서는 또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자, 이거를 가입을 하려고 무려 14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 3일 동안 이 특판 적금을 신청을 하려고 몰린 사람은 132만 명이나 됐다. 자, 그래서 네이버 실검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적금 같은 경우에는 월 불입 한도가 30만 원이에요. 그리고 1년을 불입을 했을 시에 받을 수 있는 이자가 82,650원이다. 즉, 내가 토탈 원금에 대비해서 받을 수 있는 이자율은 2.3%밖에 안 된다. 자, 그런데 이 2.3%짜리를 정말 신청을 하기 위해서 100만 명이 넘는 그런 인파가 몰렸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이 얼마나 이 금리가 낮은 상황이라서 모든 그런 자산들의 기대 수익률이 낮은, 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3%라는 그런 금리에도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적금이나 예금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대 수익률이 너무 낮기 때문이죠. 자, 하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현금을 보유하지 않는 것은 아니에요. 달러는 꼭 투자를 합니다. 자, 왜냐하면 달러는 안전 자산이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글로벌 경제 그런 것들이 막 불확실성에 휩싸이다 보면은 주가가 떨어지고, 자, 그렇다면은 의례적으로 이 달러의 가치는 오르기 마련인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포트폴리오를 꾸리기 위해서는 꼭 나의 포트폴리오에 달러는 어느 정도 비축을 해놔야 된다. 자, 달러를 만약에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기왕이면은 이 달러를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특정 그런 상품에 투자를 해서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좋겠죠. 자,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달러를 투자한다라고 한다면 어떤 투자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정말 높은 그런 이자, 금리를 줄 수 있는 상품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1%, 2% 이런 것들이 아니에요. 정말 5%, 10%에 가까운 그런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도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유튜브라든지 뭐 블로그 이런 거 다 찾아보잖아요. 그러면은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은행, 두 번째는 증권사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냥 미국 주식, 미국 ETF를 투자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방법은 사실 그 기업을 분석해야 되고 투자 대상을 분석해야 되는 것이며, 그리고 원금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일단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1번과 2번 이 두 가지만 볼게요. 자,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는 그런 달러 상품 같은 경우에는 달러 예금이 있죠.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현재 이 달러 예금에 가입한다면은 1년 기준으로 한 1%대 초반에서 중반에 그런 금리가 나오더라고요. 증권사에서 가입할 수 있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달러 RP, 환매 조건부 채권, 그리고 달러 발행어 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이 증권사 달러 상품 같은 경우에는 수시 입출금식과 그 다음에 기간 예치식이 있어요. 수시 입출금식은 내가 하루만 맡겨도 그 약정된 이자, 이율을 받을 수 있는 자, 그런 상품이고요. 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대 초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기간을 정해놓고 달러 예금과 마찬가지인 거죠. 자, 그래서 1년 동안 만약에 내가 예치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2%대 초반에서 중반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 RP와 발행어음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해보면은 발행어음의 금리가 좀 더 높은 그런 추세를 보여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이 RP 같은 경우에는 채권을 대상으로 투자를 하는 거고, 발행어음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가 뭐 SOC, 그 다음에 대체자산, 자, 이런 거를 통해서 수익을 남기는 거기 때문에 그나마 발행어음이 약간 높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달러 예금과 이 증권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RP 발행어음 이거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은행과 그 증권사가 망하지 않는다면은 원금을 보장을 해줍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법적으로 이 예금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주죠. 하지만 그 이상은 또 보장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것이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상은 거의 그럴 가능성 없다.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뭐 은행이나 증권사가 망해서 그래서 뭐 고객들의 돈을 홀라당 날려먹었다, 자, 이런 적은 없었어요. IMF 때도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금리가 2%대로 높지 않다는 거죠. 근데 제가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보다 높은 건 없을까? 있습니다. 바로 어떤 상품이냐면은 이 디지털 화폐를 활용한 그런 상품이 있습니다. 자, 디지털 화폐가 무엇이냐? 자,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수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떤 기업이, 그 기업은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기업입니다. 자, 그 기업이 실제로 한 100달러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100달러를 가지고 있으면 100달러 어치의 그런 디지털 화폐를 발행을 해서 유통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은 어차피 내가 100달러를 가지고 있으니 내가 이것을 지급 보증을 해줄 테니 너희들이 내가 이 발행한 증서, 저 디지털 증서를 가지고 너희들끼리 그냥 자유롭게 거래를 해. 나한테 지급을 요청을 하면 내가 지급 보증을 서줄게. 자,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수표 같은 개념이에요. 수표. 디지털 수표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디지털 화폐가 왜 등장을 했느냐? 사실 이 암호화폐 거래 때문에 등장을 했어요. 2017년 이때 비트코인이 엄청 핫했잖아요. 지금도 최근에 좀 올라가고 있는데, 자, 이때 각국의 그런 정부들은 규제를 했어요. 이 비트코인을 자국의 그런 법정화폐로 거래할 수 없게끔.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화폐라는 것이 탄생을 해서 법정화폐로 거래할 수 없으니 내가 디지털 화폐로 거래를 하겠다. 자, 그러면서 점점 디지털 화폐 수요가 늘어났고요. 현재는 이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해서는 거의 한 5조 원, 6조 원 정도 발행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많이 대중화가 됐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이 디지털 화폐의 장점은 무엇이냐면은 인터넷 혁명이 일어나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국경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전송을 하고 받을 수가 있었어요. 뭐 사진, 파일, 뭐 영화 등등 여러 가지, 뭐 메일도 쓰고, 딱 하나 안 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금융이었죠. 자, 하지만은 이 블록체인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 금융의 장벽도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자, 대표적인 산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디지털 화폐입니다.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이 블록체인 상에서 전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송 속도 그리고 수수료가 매우 낮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 디지털 화폐를 가지고 이 디지털 화폐를 취급하는 그런 핀테크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업체들이 바로 대출도 해주고 예금도 받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으로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바이낸스라는 그런 거래소의 홈페이지입니다. 자, 글로벌 1위 암호화폐 거래소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끝에 보시면은 예금 신탁이라고 있고 랜딩이라고 있습니다. 자, 랜딩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의례적으로 그냥 대출을 해주는 건가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냥 바이낸스에 대출을 해주고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상품, 자, 그런 것들을 판매를 한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 여기에 요구불 예금이라고 있죠. 그래서 여기 뭐 BUSD, USDT 이렇게 있는데, 자, 이렇게 USD가 들어가 있는 이것이 달러 기반의 디지털 화폐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BUSD 같은 경우에 3.19%, 그리고 USDT 같은 경우에 2.99%. 자, 평균적으로 한 3% 이상의 이자를 주는 그런 상품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요구불예금은 뭐냐면은 CMA 같은 거예요. 수시 입출 금식. 즉, 내가 여기에 디지털 화폐를 맡겨놓으면은 연간 기준으로 한 3%의 이자율을 준다는 거예요. 자, 앞서 살펴봤었던 발행업, 그리고 RP 같은 경우에는 1%대였거든요. 근데 이 디지털 화폐를 활용을 하면은 3%대로 받을 수 있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보시다시피, 자, 여기 고정 예치금이라고 해서 이거는 달러 예금이랑 비슷한 거예요. 증권사로 치면은 이게 기간 약정식 상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보시다시피 이율이 엄청나죠? 15%. 그리고 USDT 같은 경우에는 10%. 연이율 기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벤트성으로 정기적으로 계속 받습니다. 대신에 만기는 되게 짧아요. 15일, 뭐 이렇게 15일.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에는 8%로 뭐 30일을 받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 예금과 같은 형태로 기간 약정 형태로 넣어놓으면은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여기 고시되어 있는 이율에 해당되는 그런 이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예치를 해놓은 그런 현황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여기 요구불 예금이라고, 이건 수시 입출 금식이라고 보시면 되죠. 제가 여기에 400달러를 넣어놓고, 제가 언제 넣어놨냐면은 내역을 보시면 나오거든요. 2월 11일 날 6시에 넣어놨습니다. 여기 요구불 예금을 넣어놓고 약 한 이틀 정도 지났는데 지금 하루치 이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2.99%로 나온 거죠. 자, 이렇게 나왔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고, 고정 예치금도 제가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2월 4일 날 제가 입금을 했어요. 그리고 상환일이 언제냐? 만기가 언제냐면 3월 5일, 즉 30일 동안 예치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400달러를 넣어놨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만기일에 그렇게 이자가 나오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자,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 핀테크 업체들이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예금 서비스를 하는 그런 화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궁금한 그런 부분이 있죠. 먼저 시중 그런 증권사나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리보다 제가 지금 가입한 건 5.5%지만은 앞서서 메인에 봤을 때는 무려 15%짜리도 있었거든요. 아니,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런 금리를 얘네가 무슨 수로 제공을 하느냐, 이거 사기 아니냐. 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자, 이 디지털 화폐를 통한 그런 금융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금보다는 대출이 먼저 나왔습니다. 이 거래소들은 마진 트레이딩을 지원을 하거든요. 이 마진 트레이딩이 뭐냐면은 쉽게 말씀드리면 레버리지 거래예요.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신용을 쓰고 미수를 쓰고 스탁론을 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나는 100만 원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100만 원을 가지고 주식을 사서 10% 수익이 나면은 나는 10만 원밖에 못 먹습니다. 자, 그런데 훨씬 더 그 수익금을 키우고 싶다. 근데 난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바로 이 증권사를 통해서 대출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원금의 9배를 이 스탁론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주식을 샀다. 그럼 1,000만 원어치 사는 거고, 그 산 주식이 만약에 수익률이 10%가 났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상 나는 100%의 수익률이 나는, 즉 100만 원을 더 버는 그런 상황이 나온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마진 거래나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내가 이제 레버리지를 쓴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증권사나 그런 쪽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이자를 지급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이자가 상당히 셉니다. 이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 최소 10% 이상이다. 근데 이렇게 비싸다고 할지라도 어차피 이 레버리지 거래, 마진 거래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하루 이틀에 그냥 뭐 100%, 200%를 기대하는 사람들인데 1년에 10% 이상짜리가 절대 높은 이자가 아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확실히 몰렸고, 자, 그거를 거래소가 자체적인 그런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다가 굳이 이제 그럴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은 유저들한테 예금을 받고 그 받은 예금을 또 이 마진 트레이더한테 대출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예금이자보다 대출이자가 높잖아요. 즉 예금이자와 대출이자 사이의 스프레드, 즉 이 예대 마진을 이 거래소가 먹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보시다시피 초반에는 이 마진 트레이더한테 거래소가 자체 자금을 빌려줬다라고 한다면은 최근에 이 형태가 발전이 돼서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다시 트레이더한테 대출을 해주는, 그 가운데서 거래소는 이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사이에 그 마진을 먹는, 자, 그런 비즈니스가 탄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은 실제로 내가 만약에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바이낸스에 어떻게 예금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단은 바이낸스에 가입을 해야겠죠. 계정을 만든 다음에 여기에서 사실 그 디지털 화폐를 사면 되는데 그렇게 간단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바이낸스는 원화로 살 수 없거든요. 이 거래소에서는. 자, 그래서 먼저 우리나라에서 원화를 받는 그런 암호화폐 거래소, 뭐 대표적으로 업비트, 빗썸, 코인원이에요. 자, 여기에 계정을 만드신 다음에 여기에서 뭐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그 다음에 XRP, 자, 이런 암호화폐를 사서 바이낸스 거래소로 전송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암호화폐를 디지털 화폐, 달러 기반의 디지털 화폐로 바꾸고 그 다음에 예치를 하면 됩니다. 자, 이런 과정에서 또 비용이 발생을 해요. 그 비용을 한번 산정을 해보면은 일단 업비트 기준으로 본다면은 원화를 가지고 암호화폐를 사는데 수수료가 0.05%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산 암호화폐를 다른 거래소로 전송할 때는 블록체인 수수료를 내야 되거든요. 만약에 XRP로 전송을 한다, 한 100만 원어치의 XRP로 전송을 한다 라고 한다면은 0.01%가 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바이낸스에서 그 XRP를 디지털 화폐로 바꾼다 라고 한다면은 0.1%의 수수료가 또 붙습니다. 그래서 대략 계산해 보면 토탈 0.2%의 비용이 발생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제 그런 걱정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업비트에서 XRP를 사서 바이낸스로 보내는 그런 과정에 갑자기 가격이 변동을 해서 원금 손실이 발생하면 어떡하느냐. 자, 그런데 이 XRP의 전송 속도가 이론적으로 몇 초 안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암호화폐가 변동성이 심하다고 하더라도 그 몇 초 안에 엄청나게 가격이 변동할 확률은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돼요. 이건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는 과연 내가 디지털 화폐를 믿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바이낸스란 그런 거래소를 믿을 수가 있느냐. 자, 그 부분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디지털 화폐 같은 경우에는, 자, 앞서 살펴봤었던 이 BUSD를 제가 예로 들게요. 이 BUSD 같은 경우에는 미국 뉴욕주 금융서비스국에서 인가를 받아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예요. 즉 쉽게 말씀드리면 이걸로 허튼 짓은 못한다. 허튼 짓을 하면은 자, 새고랑을 차는 겁니다. 미국은 우리랑 다르죠. 이 금융사범한테 가하는 제재가 엄청납니다. 만약 이걸로 희대의 사기를 쳤다? 그러면 징역 한 몇백 년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 바이낸스를 믿을 수 있느냐.
참고로 이 바이낸스가 이 글로벌 거래소 1위라고 보시면 돼요. 미국에 1위 거래소가 있거든요. 바로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가 2018년도 10월 달에 시리즈 E 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자그마치 기업 가치가 9조 원으로 평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사이즈가 가장 큰 증권사라고 보는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미래에셋대우 같은 경우에는 이 두 기업을 합해도 시가총액이 한 8조 원이 조금 안 돼요. 자, 그런데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시리즈 E 투자에서 9조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을 받았다. 그런데 바이낸스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보다 훨씬 크거든요. 자, 이런 것들을 감안을 해봤을 때 일단 기업 사이즈로 본다면은 바이낸스가 우리나라 그런 증권사들보다 훨씬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뭐 암호화폐 블록체인 사기꾼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은 오히려 이렇게 글로벌 유저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우리나라 증권사보다는 바이낸스의 인지도가 훨씬 높을 수가 있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디지털 화폐다 보니까 해킹의 위험은 또 늘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도 2019년도 5월에 해킹을 당한 적이 있어요. 한 500억 정도 해킹을 당했는데 워낙 사이즈가 큰 그런 거래소다 보니까 그 정도는 그냥 자기 돈으로 쿨하게 메꾼 그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블록체인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앞으로 점점 커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등장했었던 페이스북의 리브라 같은 경우에도 디지털 화폐 프로젝트였고, 그 다음에 최근에는 중국의 CBDC,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 그리고 스타벅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이 블록체인, 이 디지털 화폐 쪽에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이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화폐 금융 서비스가 앞으로도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다면은 정말 가입을 해보시고 이자가 나오는지 이런 것도 보시면은 학습 차원에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짜 좀 생소한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간에 재미있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